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괜찮으셨는지요?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에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이 흐리죠? 계속해서 안전운전하시고요. 미세먼지도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 1년 됐습니다. 학교 현장은 어떨까요?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지난해 9월과 10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학교 폭력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날이 적어서 학교 폭력이 감소된 듯한데요. 마냥 반가운 결과는 아닙니다. 자, 사이버 폭력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수업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학교 폭력 중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일부 이슈 인터뷰인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지난 겨울부터 심상치 않게 확산하면서 자, 계란값 등 시장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피부 질환,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선,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지난 겨울부터 심상치 않게 확산되면서 계란값 등 시장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감염 위험성에 상관없이 발생 농가의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거의 매년 겨울마다 반복이 되면서 농장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살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농장인데요.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닭을 키운 지가 40년 정도 됐다고요? 예,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서 예.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모토 아래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양계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예. 아마 전국에서는 유정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유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주민 몇 분 정도가 몇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까? 저희 저희 식구 12분 정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20분 정도가 3만 7천 수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경기도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저희가 12월 22일 그 근처 인근 농가에서 AI 확진이 생겼고요. 예. 저희는 12월 23일부터 23일 날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고장이 4번이 날라오고 살처분 집행에 이렇게 압력이 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사료 반입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계란을 반출하지 못해서 60여만 개 이렇게 건강한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여가 지나가는데 예. AI 최대 잠복기가 3주라고 해요. 예. 그래서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또 매일 실시하는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이 조류의 경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 확진 농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 농장 간 전파로 인한 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 반경 안에 그런 조류를 그 예방이라는 이유로 다 죽이는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당초 DJ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방역 실시 요령에는 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500m 기준으로 이 살처분을 하되 이제 필요에 따라 3km로 확장하는 그게 예전 법안이었는데 예. 이를 2018년에
3kg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 살처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뭐 트라우마, 환경오염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법은 이렇게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경 500m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했는데 예, 예. 2018년에 3km로 좀 확대가 됐다는 건 관련 법이 좀 강화가 된 거군요. 예, 뭐 강화가 된 거죠. 예, 뭐 예. 개악이 됐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농장으로서는 지금 금전적인 피해가 당연히 클 건데 이 보상은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살처분 명령 통보를 받았을 때 예. 제일 생각이 든 거는 돈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 닭이 저희가 닭을 생산 설비로 보는 게 아니라 예.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거를 닭을 묻어버리고 나면 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일반 양계 농가에 비교해도 턱이 없을 뿐더러 저희 산안마을 같이 이렇게 닭을 보살피는 데 쓰는 이 생산비, 인건비 투여가 높은 저희 실정에서는 예.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 이게 특히 그러니까 병아리를 다시 들여가지고 알을 낳을 때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산란계 예. 농장의 경우에는. 근데 특히나 그 산란계 농장 중에서도 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우선으로 이 거래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예. 그 6개월 이상 끊어진 거래 관계를 이 보상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커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렇게 닭이 알을 낳고 다시 출하를 하더라도 AI 겨울이 오면 또 이거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예. 농가 입장에선 이 보상금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사실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체 예. 액수는. 이게 결국 국민의 혈세고 이게 살처분 처리 비용하고 합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뭐 현재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어서 뭐 예. 3년 이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렇게 된다고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그런 법령은 그런데 이제 행정처분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살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매뉴얼들이 예. 이 닭들이 지금 멀쩡히 AI의 이 위협을 이겨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닭들을 죽이지 않는 이상 뭐 계란을 반출한다든지 병아리를 새로 들인다든지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고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지방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뭐 관료제 관행이라고 할까요? 농림정부의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명령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장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경기도 온라인 그 행정심판원에서 예. 심판을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행정심판 그 재결에 따라서 예. 화성시가 그 행정심판의 구속력에 따라 화성시가 이제 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인용이 예. 된다면요. 예. 저희의 청구가. 자, 명령대로라면 지금 마을에 있는 닭을 모두 살처분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현재의 방법을 계속하는 이유가 엄청난 확산 속도 때문이거든요. 이 산안 농장에서도 좀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느 조류에게나 뭐 예.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농가에게도 마찬가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예. 첫 번째는 뭐 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지 이게 설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이 우선은 첫 번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닭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양계를 통해서 예.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길러냅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닭의 면역력과 AI 발생 관계에 이렇게 인과관계는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단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이 연구에는 이런 산업구조상 그런 시도나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일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알 반출, 백신 접종, 뭐 개분을 밖으로 꺼낸다든지 농장 밖으로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산 관계자들이나
그런 차량들이 농장 출입이 빈번해서 예. 이런 교차 오염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육 과정, 유통 과정을 농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양계보다는 오염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방역 당국의 이런 발표들이라든지 전문가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올해의 양상이 기존의 이제 수평 전파, 농장 간 이렇게 감염되는 전파보다는 그러니까 야생 조류로 인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가 예. 농장 안으로 이렇게 유입하는 원발 위주 발생 양상이 기존의 수평 전파에 초점을 맞춘 그 예방적 살처분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지만 이미 그 지역 내 오염원이 없다는 사실이 그 매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실시되는 그 AI 검사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닭들을 예방적 그 살처분 집행을 강요하는 게 이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아닌가. 지역 내에 오염원이 없다는 게 증명된 상황에서 저희 닭들이 잠복기가 3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살아있는 것들로 이 오염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닭들을 이렇게 잡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 농축산식품부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 검증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아집으로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힘 드실 것 같은데 조금 힘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 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의학계에서는 기존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아닌 백신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히면 살릴 수 있는데 모두 죽여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협회 윤종웅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10월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 해를 넘겼습니다. 확장세가 조금 잡히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H5N8이라는 바이러스 타입인데요. 예. 이게 이제 2014년, 15년, 16년까지 이제 괴롭혔던 그런 바이러스고, 오리랑 산란개를 위주로 그때랑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2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26일부터 이제 농장이 발생이 시작됐는데, 한 70여 건으로 상당한 추세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앞서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조금 전에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인근 3km 내 농장의 이 닭이나 오리 등이 모두 예살 처분이 되는데 예외가 없는 겁니까? 예방적 살처분의 이제 규정상에는 예외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방역 규정상 권한이 이제 시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이제 농식품부에 이제 그 예외 조항을 이제 적용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시행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500m 내외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이제 500m에서 3km로 이제 확대 적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방역 시도를 해보다가 18년도에 이제 넓게 살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뭐 오리 휴지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됐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 결과로서 지금 이제 3kg대가 형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이게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예. 좀 앞서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AI의 전파력이라든지 또 지형적인 그 여건, 그 농장에 그 환경에 따라서 좀 지자체장이 살처분을 축소하거나 또 제외할 수도 있게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좀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3kg에 대해서 예외 없이 거의 다 일괄 적용이 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농가들도 반발이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3km 안에 있는 농장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예. 거기에서 항원이 나왔을 때 이제 살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살처분할 때 검사를 해보면 한 번도 항원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닭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에서도 AI 백신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백신이 있는데도 살처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백신을 아직 써본 경험이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16년도, 17년도 때 굉장히 그때도 큰 발생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수의사협회 위주로 해서 이제 백신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백신만 하고 살처분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백신을 하면 살처분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예. 최소한 플랜 B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죠. 예. 아니, 이번 좀 사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백신이 혹시 금액적으로 많이 비싸서 좀 들여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금액적인 부분은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처분을 닭 한 마리당 10,000원으로 따지면 백신은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5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훨씬 더 싼 거죠, 한마디로. 예. 예. 그래서 백신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예. 이 돼지나 소는 백신을 맞잖아요. 네네. 이 닭은 왜 안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AI가 벌써 2003년도부터 15년이 넘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오해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 질병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팬데믹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계속 평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거꾸로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동안에 그렇게 위험성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이제 방역과 재원을 투자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도 지금 축산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부와 학계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살처분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런 입장이고 네네. 학계 등에서는 백신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학계에서 백신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계라 하면 이제 저희 같은 현장 수의사를 포함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렇죠. 포괄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계속 그 조류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뭐 나머지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농가들이랑 계속 차단 방역을 지시하고 뭐 평가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365일 반복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 현장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라는 백신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정부나 또 일부 학계에서는 위험하다, 이게 뭐 변이가 될 수 있다, 뭐 백신이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쓰고 보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질병이 거의 박멸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이제 이런 인플루엔자 또는 뭐 다른 유사한 뉴캐슬병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걸 도입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백신을 맞은 이 닭이나 오리 또는 생산된 계란이 인체에 혹시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들거든요. 영향은 없습니까? 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먹는 닭이나 그 계란은 이미 이제 백신을 한 10번 정도 이제 맞고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닭고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적습니다. 이제 생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이라는 거는 한번 주사를 하거나 뭐 이제 뿌리거나 하면은 그게 생체에서 면역만 형성되고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백신을 하지 않은 닭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매우 적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그 닭 백신 군에서 사용됐던 적은 없는 거죠? 고병원성에 대해서는 없고요. 예. 나머지 저병원성이라든지 이제 인플루엔자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백신이 계속 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AI 때문에 계란 수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계란 한 판 값이 뭐 닭 한 마리 가격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정부가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4년 전에는 기억으로는 좀 잘 안 잡혔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 계란 가격이 좀 잡힐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문적인 그 소견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를 해서 국내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또 살충제 계란이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수입 계란은 안전합니까? 아, 네네. 그 수입 계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현재 국내 계란은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닭진드기 관련한 방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살충제 관련한 건도 제가 관여를 좀 했었는데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거의 살충제에선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내 계란은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가금수의사협회 윤종웅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박중훈의 비와 당신 전해드리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00입니다. 어제 저희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급 대상인데요.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2월 말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고 현장 접수는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월 1일까지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250입니다.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센터를 두고 계속해서 마땅한 곳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서 백신 보관을 위한 냉난방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접종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적어도 한 곳씩 모두 250곳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 와갑니다. 올 여름엔 마스크 없이 물놀이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숫자는 7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난해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관심인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죠. 대안은 없다. 올여름 올림픽은 열린다. 자, 이 말대로라면 올해 7월 도쿄 경기장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일본 내 여론은 중지나 재연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3만 3천입니다. KF94 마스크 써도 되나요? 지금 독일 주재 우리 대사관에 이런 교민들의 문의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에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마스크 종류까지 지정을 해준 건데요.
FFP2, N95, KN95 등급입니다. 사실 우리 KF94 마스크는 FFP2와 동급인데요. 자, 문제는 FFP 마스크 한 장 현재 가격이 우리 돈으로 6,6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명당 14만 3천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1년이 넘은 시점에 때 아닌 마스크 논란이 낯설긴 하는군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입니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겨울은 특히나 가혹한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선은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나 기타 피부 질환으로 인식돼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치료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건선,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피부 질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퓨린 피부과 김연진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전화 연결이라 좀 아쉬운데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예, 다음에는 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선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그렇죠. 건선이라고 하면 예. 사람들이 이제 건조증하고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 건조증하고 건선은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예. 겨울이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제 피부 각질층에 있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건조성 습진,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건선이라는 거는 이제 건조하면 악화가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예. 이거는 건조증과는 달리 면역학적인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경과도 다르고 예. 생기는 원인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조증보다는 조금 더 무서운 질환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훨씬 더 만성적이고 이제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건선이라는 거는 아예 다른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건선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쵸. 왜 생기는지 이제 궁금하고 내가 건선이 딱 진단이 된다면 예. 도대체 왜 이런 질환이 생겼나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현대의학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면역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고 예. 이것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피부에 드러나는지 궁금한데 뭐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주 전형적인 게 이제 심상성 건선이라고 가장 흔한 건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예. 팔꿈치나 무릎이 있는데 하얗게 커다란 판상으로 이렇게 하얀 각질 같은 게 두껍게 앉으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예. 굉장히 두꺼우면서 뻘겋고 이제 팔꿈치, 무릎 이런 데 생기면서 예. 두피에도 생길 수가 있고 막 몸에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이제 흔한 건선의 모양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모양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가려움증은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 50에서 한 70%에서 생기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톱이 함몰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좀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40세 이전에 시작했느냐, 40세 이후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예. 예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기는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더 예. 많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40세 이후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에 좀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사실 20대가 가장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10대에 생기기도 하고 30대 순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증상이 좀 발병이 되면 바로 좀 뭐 피부과나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피부 이외에 다른 증상이 또 많이 생기는데요. 예. 이제 손발톱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피도 허옇게 막 비듬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건선이 또 무서운 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 10에서 30%의 환자에서 관절염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건선이 심할수록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전신 만성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예.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질환에 대한 검사도 언제나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갑자기. 좀 무섭죠. 네.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질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예. 아니 손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손톱이요. 이렇게 송곳으로 찝는 것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들어가는 한벌 자국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손톱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선을 진단을 할 때 손톱도 같이 보면서 진단을 하고요. 예. 진단은 눈으로 봤을 때 피부과 전문이라면 이제 진단이 가능하지만 그게 약간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게 건선인가? 건선이 아닌가?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해요. 예. 조직 검사를 하면 피부 안쪽에 세포 변화를 보면 이제 건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선을 앓으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좀 심해지고 여름에는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건조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더 악화되고 특히 이제 북유럽에 더 많은 질환이에요. 북유럽이 어때요? 굉장히 춥고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경우에 더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기후뿐만 아니라 건선은 악화 요인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선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에도 악화되기 때문에 건선이 있는 환자들은 술, 담배 절대 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자체가 악화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굉장히 잘 발라야 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외상, 그러니까 어디 긁히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그 부위가 또 건선이 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치는 것도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이겠죠. 그렇죠. 보습제 말씀하셨는데 보습제 고를 때도 본인 피부에 좀 맞는 걸 잘 골라야 되겠군요. 맞아요. 이제 누가 좋다더라 하는 보습제가 나한테도 다 좋은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런 피부들은 조금 약하고 예민한 피부에 속하기 때문에 향이나 방부제가 이제 최소로 들어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즘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피부 창상 치료제 보습용의 그런 보습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실비보험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도 좀 적게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선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완치가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피부과 질환 중에는 완치가 안 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과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조절을 해야지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데리고 다독거리면서 데려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재발을 억제하고 잘 유지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바르는 약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만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다스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지요법으로 비타민 D 제제의 연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각질을 증식하는 거를 좀 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D 제제를 좀 쓰시는 게 좋고요. 먹는 약도 부작용이 없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빛을 받으면, 햇빛 많이 받으면 건선환제들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 중에 이 건선의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고빛만 이제 추출한 광선 치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광선 치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생물학적 제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개인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제재 치료가 요즘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완치보다는 잘 다독거려서 데려가야 된다. 맞아요. 예. 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네. 상담이 좀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8669번님께서는 2년 전 여름 벌레에 물린 후에 가려움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아직도 종종 벌레 물린 주변으로 가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에 큰 문제가 없어 방치 중인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너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이시긴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벌레한테 물리고 나서 그 과민 반응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연고를 그래도 발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고를 계속 많이 바르다 보면 연고가 대부분 스테로이드잖아요. 그럼 피부가 얇아지거나 모세혈관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연고를 많이 바르기보다는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을 이거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훨씬 더 밸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연고 바르기보다는 이제 병원에 내방하셔서 이렇게 먹는 약 같은 걸로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작용 없는 먹는 약. 네. 2799번님,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 겨울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같더니 몇몇 부위가 아토피나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더라고요. 로션을 듬뿍 발라줘도 소용이 없고 애는 가려워서 힘들어하고요. 아이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줘도 되나 고민이 됩니다. 치료가 길고 어렵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지금 들어봤을 때 이제 아토피에 소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를 만졌을 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등을 만져봤을 때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습제를 잘 바르는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보습제만으로는 안 되는 상태로 제가 추정이 돼요. 이럴 때는 아이를 못 끌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 항히스타민제, 가렵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약을 좀 먹이는 게 좋아요. 일단 긁지 않도록.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라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많은지 좀 객관 기준이 조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부작용이 없이 할 수 있는 바르는 약, 스테로이드 아닌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약들하고 먹는 약도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젤리나 사탕 같은 거 색소 들어있는 것들이 알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아토피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요즘 춥기 때문에 이렇게 울 옷 많이 입히잖아요. 목도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면옷으로 잘 입히고 목욕 습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원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좀 좋지 않은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바로 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격도 예민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퓨린 피부과 김연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샹님께서 형제님 하이요. 아까 노래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좀 이왕이면 틀어주면 좋은데 이 담당 PD인 이은지 PD가 개인 취향으로 인해서 유나의 빗소리 듣겠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따끔하게 무릎 꿇고 다음엔 틀어달라고 한번 빌어볼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